4359년 5월 5일 오늘의 독서 토의, 독서 회의, 독서 토론, 독서 어린 왕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 왕자 책을 한번 펼쳐봅니다. 어린 왕자는 철새의 이동을 이용해서 자기 별을 떠나 왔으리라 생각한다. 철새의 이동을 이용해서 자기 별을 떠나 왔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6살 때 체험단 이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대해 쓴 책에서 아주 기막힌 그림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보아뱀이 어떤 맹수를 집어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아가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지체만한 짐승을 아가리로 쳐먹어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리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먹이가 다 소화될 때까지 반년 동안 잠만 잔다. 나는 이 그림을 보고 난 후 원시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험들에 대해 한동안 생각해 본 다음 색연필로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내 생의 첫 번째 그림이다. 그 그림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었다. 내 그림이 무섭지 않나요? 그러자 어른들은 그런 내가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냐?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려주었다. 어른들은 그제야 내 그림을 이해했다. 어른들은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두 번째로 그린 그림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충고했다.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그것보다는 지리나 역사, 계산, 문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나는 6살에 화가 나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실패 때문에 더 이상 그림을 계속 그릴 마음이 사라졌다. 어른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늘 설명을 해줘야 하니 어린이들로서는 그 일이 여간 힘들고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의 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 화가 되기를 포기한 나로서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비행스키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세계에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나는 많은 곳을 날아다녔다. 사실 지리 공부는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냥 한번 보고도 한국인지 애리조나인지 단번에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런 지식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도 큰 쓸모가 있었다. 나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성실한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어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어른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내가 가지고 다니던 내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를 시험해 보았다. 나는 그 사람이 내 그림을 잘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이건 모자로구나. 그럴 때면 나는 보아뱀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 즉 카드놀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들은 내게 매우 똑똑한 사람을 새로 알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나는 그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이 혼자 쓸쓸하게 살아왔다. 그러다가 6년 전 사하라 사막, 이집트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비행기 엔진 고장이 나고 말았다. 거기에는 비행기 수리하는 사람도 승객도 없었다. 그래서 어려운 비행기 수리를 혼자 해야 했다. 그것은 나한테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였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막의 모래 위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넓은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뗏목 위의 표류자보다 더 외로운 신세가 되었다. 그러다가 해뜰 무렵에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도 충분히 상상이 갈 것이다. 그 작은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나는 벼락이가 많은 것처럼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다. 양을 그려달라니. 나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 아이가 나를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훗날 내가 그린 가운데 가장 멋진 작품이지만 그의 실제 모습보다 훨씬 매력이 없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로서의 꿈을 포기했고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는 보아뱀 그림밖에는 아무것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느닷없이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막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리 봐도 길을 잃은 것 같지 않았고 피곤하다거나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른 것 같지도 않았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 아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나 한 것처럼 가만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부탁이야. 나한테 양, 쉽 한 마리만 그려줘. 양입니다. 양. 누구든지 너무도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순순히 따르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양이나 그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엉뚱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런데 막상 그림을 그리려고 하자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라고는 지리나 역사, 계산, 문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 아이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단다.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 뱀 그림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보아뱀 속이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에는 무엇이든 아주 작아. 나는 양이 필요해. 그러니까 양을 그려줘. 나는 깜짝 놀랐다. 내 그림을 처음으로 이 아이가 이해한 것이다. 나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양을 그려주었다. 그 아이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게 아니야. 이 양은 이미 병이 들었어. 다른 걸로 그려줘.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러자 그 아이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것 보세요.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하지만 그건 역시 거절당했다. 이건 너무 늙었잖아. 나는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10이지 10, 양 10. 영어로 동음이요. 배입니다. 배. 10. 나는 고장난 비행기를 손봐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려서 그 아이에게 보여주면 말했다. 이건 상자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양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놀랍게도 그 아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나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내가 바라던 것이 바로 이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좋아해?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내가 너에게 그려준 양은 아주 작거든. 그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잠이 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봤지만 정작 내가 묻는 말은 촌처럼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어쩌다가 하는 우연한 말들로 차츰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는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나의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다. 내가 그리기엔 너무 복잡한 그림이니까 나에게 물었다. 이 물건은 대체 뭐야? 이 물건은 아니야? 하늘을 날아다닌 거야? 비행기라고 해? 내 비행기야. 나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녔다는 사실을 그에게 말해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뭐라고? 그럼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이번에는 조금 맥없이 대답했다. 그래. 이야, 그거 참 재미있다. 어린 왕자는 아주 유쾌한 듯이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이야, 아주 그거 참 재미있다. 그 바람에 나는 무척 화가 났다. 나는 그가 나의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순간 나는 그의 신비로운 존재를 이해하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얼른 물었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그는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비행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타고서 그렇게 멀리서는 오지 않았겠는데? 어린 왕자는 한동안 깊이 생각이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 들고 무슨 보물인 듯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어린 왕자가 슬쩍 내비친 다른 별이라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대해 호기심으로 몸이 바짝 달아올랐다. 이 점에 대해선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이 가리라. 나는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꼬마야, 너 어디서 왔니? 내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니?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어린 왕자는 내게 묻는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이 상자는 밤에 양의 집으로 쓸 수 있겠어. 아주 잘 됐어. 그럼 내가 말만 잘 들으면 낮에 양을 메어 놓을 수 있는 고삐와 말뚝도 그려줄게. 그 말에 어린 왕자는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양을 메어 놓는다고?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하지만 양을 메어 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을 거야. 그러자 어린 왕자는 다시 웃으면서 들었다. 아니, 양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 곧장 앞으로 가겠지. 와. 그랬더니 어디든 곧장 앞으로 가겠지?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웃음을 거두고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러고는 조금 슬픈 듯한 목소리를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멀리 갈 수도 없어.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이 집 한 채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하던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 지구나 목성, 화성, 금성처럼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큰 별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고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별들 또한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문학자들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면 소호성 3251호라는 식으로 3251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호성 B 612호이라고 생각했다.
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그 소호성은 1909년 터키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딱 한 번 잡은 적이 있었다. 그 천문학자는 당시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별을 훌륭하게 증명해 보았다. 하지만 그는 낡은 터키 고유 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언제나 이런 식이다. 그 후로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양복을 입으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형을 시키겠다고까지 했다. 그것은 소호성 B612호의 이름을 다시 알리는 데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 아주 멋진 양복을 입고서 다시 그 별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호성 B612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별의 번호까지 가르쳐주는 것은 다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떻니? 어떤 놀이를 제일 좋아하니? 그 애는 나비 수집을 좋아하니? 이렇게 묻는 일은 결코 없다.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는 얼마야?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벌지? 질문들이 고작 이런 것들이다. 숫자를 통해서만 그 친구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도 있어요. 분홍빛 벽돌로 지은 아주 예쁜 집이에요. 만약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도 못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어린 왕자 187. 그제 어른들은 정말 멋진 집이로구나 하고 감탄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매우 아름답고 웃음 또한 아주 멋지지. 그는 양을 갖고 싶어 했어. 그것은 실제로 그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누군가가 양을 가지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이런 말을 어른들에게 한다면 그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여러분을 어린애로 취급할 것이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은 소호성 B612호야.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내 알아듣고 더 이상 귀찮은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하지만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우리에게 숫자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동화처럼 쓰고 싶었다. 옛날에 자기보다 클까 말까한 아주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친구가 그리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진실하게 여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아무렇게나 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큰 슬픔을 느낀다.
내 친구 어린 왕자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내가 여기에서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건 슬픈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어린 왕자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 2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어른들처럼 될 것이다. 내가 물감과 연필을 산 것도 이 때문이다. 6살 때 속이 들여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보아뱀 이외에는 그림을 전혀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물론 되도록이면 어린 왕자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그려보도록 노력하겠지만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지 자신은 없다. 어떤 그림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어떤 그림은 어린 왕자와 전혀 닮지 않았다. 키도 그림마다 조금씩 틀리다. 어떤 것은 키가 너무 크고 어떤 것은 또 너무 작다. 어린 왕자의 옷 색깔 또한 정확하게 그렸는지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대강 그럴듯하게 그려놓았다. 그러다가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해준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불행히도 상자 속에 있는 양을 꿰뚫어 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나도 약간은 어른들과 같을지도 모른다. 아마 나도 늙었나 보다. 사막에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 나는 어린 왕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살던 별과 그가 그 별을 떠나온 이유 그리고 그의 여행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는 어린 왕자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들로 서서히 알게 된 것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내가 바오반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러게서였다. 이번에는 역시 양이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고 말고 그럼 다행이구나.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와, 이 철학적 내용이네.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럼 양은 바오반 나무도 먹겠네. 나는 바오반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아주 거대한 나무이고 코끼리 한 떼를 보고 간다 하더라도 바오반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의 코끼리란 말에 어린 왕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코끼리들을 내 별에 데려간다면 포개 놓아야겠구나. 그러고 나서 어린 왕자는 영리하게도 이런 말을 했다. 바오반 나무도 크기 전에는 아주 작은 나무였지. 그야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어린 바오반 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아이 참, 그것도 몰라? 어린 왕자는 너무도 당연한 걸 물어본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이 문제를 푸느라 한참 공리를 해야만 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도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들과 나쁜 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좋은 풀이 좋은 씨앗, 나쁜 풀이 나쁜 씨앗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풀이 좋은 씨앗, 나쁜 풀이 나쁜 씨앗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철학적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깊숙한 곳에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잠에서 깨어나고 싶어지면 기지개를 켜서 햇빛을 향해 예쁘고 조그만한 싹을 살며시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어도 되지만, 그것이 만약 나쁜 풀이 싹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바오반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이 땅에는 온통 바오반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바오반 나무는 조금만 늦게 손을 쓰면 영영 제거할 수 없게 된다. 그 나무는 별 전체를 온통 차지할 뿐만 아니라 뿌리로 별에 구멍을 내버린다. 뿌리로 별에 구멍을 내버린다. 그래서 별은 작은데 바오반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나중에 내게 말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별도 마찬가지로 정성스레 가꿔줘야 해. 바오반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장미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꾸준히 신경 써서 바오반 나무를 뽑아줘야 하거든. 그건 하나의 규칙이야. 바오반 나무가 조그마할 때는 장미와 아주 비슷해서 구별할 수 없어. 그것은 아주 귀찮긴 하지만 쉬운 일이기도 해. 어린 왕자는 우리 별 지구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런 사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쁜 그림 하나를 그려보라고 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을 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될 거야. 그때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바오반 나무의 경우에는 그랬다간 틀림없이 큰일을 당하게 돼.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떤 별을 알고 있는데, 그 게으름뱅이는 바오반 나무 새 그루를 소홀히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별을 그렸다. 나는 누구를 가르치듯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사람들에게 바오반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소행성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겪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난생 처음으로
그런 체면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려 한다. 여러분, 바오반 나무를 조심하십시오. 내가 이처럼 정성껏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 친구들에게 바오반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오래전부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교훈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반 나무 그림보다 훌륭한 그림이 없는 걸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물론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리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뿐이다.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바오반 나무가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더 열심히 그렸기 때문일 것이다. 아! 어린 왕자여! 너희 쓸쓸하고도 슬픈 생활을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참으로 오랫동안 너는 해질녘 풍경을 바라보며 외로운 마음을 달랬던 것이다. 위안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해질 무렵이 정말 좋아. 우리 해지는 걸 보러 가자.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해. 뭘 더 기다려?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어린 왕자는 처음에는 잠깐 놀라는 기색이었으나 곧 자기가 한 말이 우스운 듯 깔깔대며 웃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난 지금 내가 내 별에 있는 줄 알았어. 사실 그럴 수도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는 해가 질 무렵이다. 당장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다면 단숨에 프랑스로 달려가면 되지만 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시차가 프랑스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미국은 느리다는 거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시차가. 어린 왕자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옮겨놓기만 하면 되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옮겨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와, 작기 때문에 의자를 몇 발짝 옮겨놓으면 해질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어느 날 해 지는 것을 43번이나 봤어. 그리고 잠시 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주 슬플 때면 해 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 해 지는 것을 43번이나 보던 날, 그럼 넌 아주 슬펐었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던 날,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는 양의 덕택으로 나는 어린 왕자에 대한 비밀 한 가지를 또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생각할 끝에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을 수 있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먹을걸. 가시나 있는 꽃도 먹고,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렇다면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역시 그것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때 엔진에 꽉 재어 있는 나를 보느라 온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가 생각보다 많이 고장난 것 같아. 나는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마실 물도 거의 바닥에 드러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가시가 왜 있는 거냐고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포기하는 적이 없었다. 나는 나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공연히 꽃들이 심술을 부리려고 달려 있는 거야. 그래? 잠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던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이렇게 툭 쏘아붙였다. 아저씨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해. 꽃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들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겁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해. 꽃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거란다. 순진하고 연약하고 때문에 꽃들은 가시로서 꽃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시가 겁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나는 아무 데도 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나사 생각뿐이었다. 이놈의 나사가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 튀어나오게 해야지.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그럼 아저씨 생각엔 꽃들이 정말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아무래도 좋아. 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나는 지금 아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온통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된 손에 망치를 들고 그가 아주 흉측하게 여기는 물체 위에서 몸을 엎드리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어쩔 수 없이 어른들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을 듣고 나는 좀 부끄러웠다. 그런데도 어린 왕자는 쌀쌀맞은 목소리로 사정없이 이렇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지금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어린 왕자의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렸다. 내가 아는 어떤 별에는 얼굴이 빨간 신사가 살고 있어. 그 사람은 꽃향기라고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고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 그 사람은 오로지 계산하는 일밖에 아는 것이 없어. 그리고 아저씨처럼 하루 종일 난 중요한 일로 바쁜 사람이야.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었어. 버섯.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화가 나서 얼굴까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버섯이랍니다. 버섯. 꽃들은 이미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만들고 있었어. 양들이 꽃을 먹는 것도 수백만 년 전부터야. 그런데도 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그렇게 애써 만드는지 알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양과 꽃들이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것이 얼굴이 빨간 신사가 날마다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이 세상 단 하나뿐인 꽃이 있어. 어느 날 아침 작은 양이 무심코 그 꽃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야. 어린 왕자는 화가 잔뜩 나서 빨갛게 상기는 얼굴로 다시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의 별 중에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수백만 개의 별 중에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저 별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만일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에겐 모든 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다. 나는 비행기를 고치느라 들고 있던 연장을 놓아버렸다. 나에게는 이제 망치도 나사도 갈증도 죽음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별 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두 팔로 부드럽게 껴안고 가만히 흔들며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울지 마. 양이 꽃을 먹지 못하게 굴레를 그려 놓을게. 그리고 내 꽃 주위에 단단한 울타리도 그려줄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너무 서투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를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이 나라는 정말 신비로운 것이다. 눈물이 나라는 정말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얼마 되지 않아 그 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꽃잎이 한 겹밖에 없는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 꽃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그 꽃들은 아침이면 풀 속에서 피어올랐다가 저녁이면 살며시 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꽃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씨앗에 싹이 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꽃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씨앗에서 싹이 튼 것이다. 어린 왕자는 여느 싹
꽃들과는 다른 그 싹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나무는 이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꽃 봉우리를 맺었다. 탐스럽고 커다란 꽃 봉우리가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곧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꽃을 초록빛 방에 숨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 꽃은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다듬고 있었다. 그 꽃은 개양귀비꽃처럼 그렇게나 나타나기 싫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눈부시게 빛날 때 나타나고 싶었던 것이다. 아, 정말 멋을 많이 내는 꽃이었다. 그 신비로운 몸 단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에 꽃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듯 정성 들여 치장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아, 방금 잠에서 깨었어. 미안해요. 내 꽃잎이 온통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난 햇님과 같은 시간에 태어났답니다. 꽃이 상냥하게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리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아침 식사할 시간이군요. 제 생각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 꽃이 말했다. 잠시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는 곧 신선한 불이 담긴 물 뿌리개를 가지고 와 그 꽃에게 물을 주었다. 이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 개의 가시에 대해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호랑이가 와도 난 끄떡없어요. 내 별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설명했다. 난 풀이 아니에요. 꽃은 상냥하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저는 호랑이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아주 질색이랍니다. 바람막이를 해 주시지 않겠어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바람이 질색이라니 식물로서는 정말 안 될 일이군. 더구나 이 꽃은 아주 까다로운걸. 저녁에는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별은 정말 춥군요. 내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을 계속하지 못했다. 사실은 그 꽃은 어린 왕자의 별에 씨앗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있을 리 없었다. 이렇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킨 것이 부끄러워진 꽃은 괜히 두세 번 헛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을 찾으러 가려는데 당신이 계속 말을 걸잖아요. 그래서 꽃은 억지로 기침을 해댔다. 어린 왕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꽃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꽃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꽃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어린 왕자는 몹시 불행해졌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꽃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했어. 꽃이 하는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으면 그만이야. 내 꽃은 내 별을 온통 향기롭게 해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즐길 줄 몰랐어. 꽃이 가시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가엽게 여겼어야 하는 건데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그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했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었고 내 마음을 밝게 해주었는데 그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 그 애처로운 투정 뒤에는 따뜻한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꽃들이란 정말 모순덩이야. 하지만 그때는 나는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서 그의 별을 따라왔으리라 생각했다. 떠나던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 별에는 불을 뿜어대는 2개의 화산이 있는데 그는 그 화산들도 정성스럽게 청소했다. 그 화산들 덕분에 어린 왕자는 항상 따뜻한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데우는데 아주 편리했다. 하지만 그 별에는 잠자는 화산도 하나 있었다. 어린 왕자의 말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했다. 화산들은 청소만 잘해주면 규칙적으로 조용히 연기를 뿜어낼 뿐이다. 화산의 폭발은 마치 벽난로의 불길과 같다. 물론 지구에서는 사람이 화산에 비해 너무 작아서 화산을 청소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산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조문 서글픈 심정으로 바오반 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아버렸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늘 하던 일들이 그날 아침에도 유난히도 정겹게 느껴졌다. 어린 왕자가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씌워주려고 했을 때는 울음이 곧 터질 것만 같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꽃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나 꽃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작별 인사를 했다. 꽃은 대답 대신 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용서해줘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꽃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린 왕자는 꽃이 자기를 원망하지 않는 사실에 놀랍다. 그는 바람막이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꽃이 이렇듯 다정스럽게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 난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당신은 그런 내 마음을 전혀 몰랐지요. 하긴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도 나처럼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 바람막이는 그냥 내버려둬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 난 사실 감기에 걸린 게 아니에요. 시원한 바람막이 오히려 시원한 바람막이라고 했네. 시원한 난 사실 감기에 걸린 게 아니에요. 시원한 밤바람이 오히려 내게 좋을 거예요. 난 꽃이니까요. 그래도 혹시 벌레들이 나비와 친해지려면 2-3마리의 벌레쯤은 참고 견뎌야 돼요. 와, 이게 저의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나비와
친해지려면 두세 마리의 벌레쯤은 참고 견뎌야 돼요. 나비는 정말 아름답지요. 나비고 아니면 누가 날 찾아주겠어요? 당신은 저 멀리 갈 버릴 테고 큰 짐승들도 조금도 건넬 거 없어요. 나에겐 가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꽃은 천짐스럽게 가시 4개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주저할 것 없어요. 떠나려고 마음먹으면 빨리 가버려요. 꽃은 어린 왕자에게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꽃은 그만큼 자존심이 강했다. 어린 왕자 별은 소혹성 325, 36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와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일거리도 찾아보고 지식도 넓힐 겸 그 별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붉은 옷에 하얀 담비 모피로 된 옷을 입고 매우 검소하면서도 위험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이런 왕자를 보자 왕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볼까? 왕들에게는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걸 어린 왕자는 몰랐다. 왕에겐 모든 사람이 다 신하인 것이다. 그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마침내 누군가에게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몹시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그 별은 단비토로 된 호화스러운 망토로 온통 다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참 서 있나니 어린 왕자는 피곤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품이 나왔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니라. 짐은 그것을 그만오라. 왕이 위험있게 말했다. 하품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여행을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어린 왕자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하라. 짐은 오랫동안 하품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하품하는 모습이 짐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이구나. 자, 다시 하품하거라. 이것은 명령이니라. 왕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왕은 성급한 말로 얼버무렸다. 기쁨이 언짢아진 것 같았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내린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왕은 자신이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그 왕은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렸다. 이치에 맞는 명령.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물세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군이 잘못이 아니라 짐이 잘못이니라. 왕은 늘 이렇게 말했다. 앉아도 되나요? 어린 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짐이 그대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담비 망토 자락을 위험있게 걷어 올리며 말했다. 어린 왕자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왕이 살고 있는 이 별은 아주 작은데 왕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는 걸까? 폐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대에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도록 해라. 폐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모든 것을 다스린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위험있게 자기가 사는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렇다. 왕은 비단 자기 별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럼 저 많은 별들이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니라. 별들은 짐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노라. 짐을 거역하는 것은 결코 용서하지 않노라. 왕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린 왕자는 왕의 막강한 권력을 감탄했다.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 만약 자기에게도 그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옮길 필요도 없이 해 지는 풍경을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이 아니 100번까지도 아니 200번이라도 볼 수 있을 터였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떠나온 작은 별이 그리워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부탁했다. 저는 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라든지 한편의 비극작품을 쓰라고 한다든지 혹은 불새로 변하라고 했을 때 그 장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야 폐하의 잘못이지요.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니라. 권위란 첫째, 합리적이어야 한다. 만약 짐의 백성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은 내 명령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 소원을 들어줄 수 없으신가요? 한번 한 질문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해 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짐은 그것을 명하겠노라. 하지만 짐의 다스리는 방법에 따라 그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그때가 언제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에헤, 어디 보자. 그때는 오늘 저녁 7시 40분이라. 그대는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보게 될 것이 아니라. 왕은 커다란 달력을 들춰보며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화품이 나왔다. 해가 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몹내 아쉬웠다. 게다가 점점 지루해졌다. 이곳에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군요. 그러니 저는 다시 여행이나 해야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떠나지 말라. 짐은 그대를 대신으로 임명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머물도록 하라. 신하를 갖게 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던 왕이 말했다. 무슨 대신이요? 글쎄, 법모 대신이니라. 하지만 여기에는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거야 알 수 없지. 짐은 아직 나의 왕국을 다 돌아보지 않았다. 보다시피 짐은 너무 늙었고 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걸어 다니자니 너무 피곤한 일이로다. 아, 그렇지만 전 벌써 다 둘러봤는걸요. 어린 왕자는 허리를 굽혀 별이 저쪽을 한번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그대는 내 자신을 재판
재판하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로다. 그대가 자신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니라. 제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곳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꼭 여기에 살 필요는 없어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에헴. 이 별이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밤이면 쥐 소리가 들리는 일이다. 그대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하거라. 때로는 그 쥐를 사형에 처하라. 그렇게 되면 쥐의 생명은 그대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특사를 내려 그 쥐를 살려주도록 해라. 왜냐하면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까닭이니라. 왕이 말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야겠어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안 돼, 가지 말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가 다 되었으나 늙은 왕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길 바라신다면 제가 정당한 명령을 내려주세요. 이를테면 1분 안에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고는 길을 떠났다. 그때 왕이 황급해졌다. 지금은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그는 잔뜩 위험을 부리고 있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 어린 왕자가 찾아간 두 번째 별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저기 나를 찬양할 사람이 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찬양해주는 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건 답례를 하기 위한 모자란다. 사람들이 내게 갈채를 보낼 때 이것을 살짝 들고 인사를 한단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요? 어린 왕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두 손을 마주쳐봐. 허영심 많은 사람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심 많은 사람은 모자를 들어 올리며 전장께 답례를 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는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박수를 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다시 모자를 들어 올리며 답례를 했다. 박수 치니까 모자를 들어 올린 겁니다. 5분 동안이나 손뼉을 친 어린 왕자는 그 놀이가 따분해졌다. 어떻게 하면 모자가 떨어지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나 허영심 많은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못 들은 채 했다. 허영심 많은 사람에겐 자기들을 찬양하는 말밖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양하는 거니? 허영심 많은 사람이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양하는 게 뭐죠?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멋있고 부자이고 똑똑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란다. 그렇지만 이 별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요. 부탁한다. 나를 기쁘게 해다오. 아무튼 나를 찬양해 주려무나. 나 아저씨를 찬양해요. 그런데 그게 아저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린 왕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이랑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여행을 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찾아간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에서는 잠깐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이 몹시 우울해졌다. 여기저기 늘어놓은 빈 술병과 술이 가득 찬 술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술꾼에게 어린 왕자 물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이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술을 마시지요? 어린 왕자 물었다. 잊어버리려고 그런단다.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으려고요? 어린 왕자는 술꾼이 치근한 생각이 들었다.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서 그렇단다. 술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술꾼을 도와주고 싶어서 자세히 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술꾼은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나버렸다. 그는 도무지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그렇게 말했다. 셋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다 일곱을 하면 12에다 셋이면 15. 안녕. 15에다 7을 더하면 22, 22에다 6이면 28. 너무 바빠서 다시 불을 붙일 시간도 없구나. 26에 5이면 31. 후유.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 5억 162만 162 2731 731 이러구나. 뭐가 5억이에요? 어린 왕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응, 너 아직도 거기 있었니? 5억 100만. 그 다음에 뭔지 잊어버렸군. 난 지금 굉장히 바빠.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단 말이야. 둘에다 다섯을 더하면 7.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한번 한 질문은 결코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다. 그때서야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54년 동안 이 별에서 살았지만 일하다가 방해를 받은 건 단 3번밖에 없다. 첫 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풍뎅이 한 마리가 어찌나 요란한 소리를 내던지 계산이 4군데나 틀렸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 때문이었어. 운동 부족으로 생긴 병이었지만 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산책할 시간이 없었단다.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5억 100만이라고 했지? 뭐가 5억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이제 조용히 일하기는 다 그랬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이따금치 하늘에 보이는 저 수백만 개의 작은 것들을 말한다. 파리만인가요? 천만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것들 말이야. 그럼 꿀벌인 말인가요? 아니야. 게으름뱅이들에게 허황된 꿈을 꾸게 하는 금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것들 말이지. 하지만 난 성실한 사람이라 그럴 시간이 없지. 아저씨가 말하는 건 별이구나. 그래, 맞았어. 그런데 아저씨는 5억이나 되는 별들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별들은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정확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야. 이 숫자는 틀림없어. 그 많은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데요? 뭘 하느냐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것들을 갖고 있는 것뿐이야. 별들을 그냥 갖고 있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전에 만난 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 그냥 다스리는 거지. 소유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아주 다른 거구나. 그럼 아저씨는 왜 많은 별을 갖고 있는 거죠? 부자가 되게 해주니까. 부자가 되면 뭐가 좋지요? 다른 별들을 더 살 수 있잖아. 이 아저씨도 술꾼처럼 말하고 있구나.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해야 별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별들이 도대체 누구 거지? 사업가는 투덜대고 어린 왕자에게 되물었다. 글쎄요, 전 잘 모르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아저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인자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바로 내 것이야. 또 내가 인자 없는 섬을 발견했다면 그것 또한 내 것이야. 내가 어떤 좋은 생각을 제일 먼저 해서 특허를 얻으면 그것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별들을 갖고 있는 거란다. 나보다 먼저 별을 갖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 별들을 가지고 뭐라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들을 관리하는 거지. 별을 세고 또 세는 거야.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은 중요하고 또 난 성실한 사람이거든. 사업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저는요, 목도리가 있으면 그것을 목에 두르고 다녀요. 그리고 꽃이 있으면 꺾어 가지고 다니지요. 하지만 아저씨는 그 별들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은행에 맡길 수는 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내 별이 숫자를 조금만 종이에 적어서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버리면 그만이야. 그게 다예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 아저씨의 얘기가 꽤나 시적이긴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 어른들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저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매일 물을 줘요. 3개의 화산도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요. 불이 꺼진 화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꽃이나 화산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아저씨는 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업가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이란 예외가 없어. 모두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5번째 별은 아주 이상했다. 그 별은 어린 왕자가 지금까지 본 별 중에서 가장 작았다. 그곳에는 가로등도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하나가 겨우 서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별에 도대체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도 어쩌면 어리석을지도 몰라. 그래도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사업가, 술꾼보다는 낫겠지.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그가 가로등을 켜는 일은 별이 하나 더 생겨나는 것과 꽃 한 송이가 새로 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가 가로등을 끌 때면 그 꽃이나 별은 잠이 들겠군.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야. 어린 왕자는 그 별에 도착하자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안녕. 그건 명령 때문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무슨 명령인데요?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지. 안녕. 그리고 가로등 켜는 사람은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방금 다시 가로등을 켰어요?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은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도 할 수 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안녕.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리고는 붉은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정말 힘든 작업이야.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다시 불을 켰거든. 그래서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잤지.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래, 바로 그게 문제인 거야. 이별은 해가 갈수록 점점 빨리 도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으리 말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은 말했다.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별은 1분마다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나는 1초도 쉴 새가 없는 거야. 나는 1분마다 한 번씩 불을 켰다 껐다 해야 하니까. 정말 이상하군요. 이 별에선 하루가 1분이라니 말이에요. 조금도 이상할 것 없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한 달이요? 그래, 30분이 지났으니 한 달이지. 안녕. 그리고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명령에 이토록 충실한 그가 좋아졌다. 어린 왕자는 의자를 옮겨가며 해지는 모습을 보던 지난 날을 생각났다. 그러자 가로등 켜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졌다. 저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 나는 늘 쉬고 싶단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 별은 아주 작으니까 세 발짝만 옮겨도 한 바퀴 다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계속 해를 보려면 아저씨는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하세요. 쉬고 싶을 때는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낮 시간이 계속될 거예요. 그건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잠을 자는 거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렇다면 안 됐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하는 수 없지. 안녕. 그는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생각했다. 저 아저씨는 왕이나 허영심하는 사람, 술꾼, 사업가 같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이 아저씨뿐이야. 그건 아마 자기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열심이기 때문이지. 응? 어린 왕자는 뭔가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며 이런 생각도 했다. 내가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은 저 아저씨뿐인데, 하지만 별이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떠나면서 가장 서운했던 것은 24시간 동안
1440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린 왕자가 찾아간 6번째 별은 막 떠나온 별보다 10배나 컸다. 1부 여기까지 합니다. 2부는 내일 봬요. 2부는 내일 봅시다. 1부 여기까지 합니다. 1시간 30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합니다. 6번째부터 여섯 번째 행성은 내일 만납시다. 오늘의 오경방송 4359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린 왕자 생텍 쥐페리의 어린 왕자만 같이 읽어봤습니다. 내일 또 만나봅시다. 갑시다.